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4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고요. 그 기출문제 전체 문제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 그리고 결산까지 같이 원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실무시험 풀어보겠습니다. 자료는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고 백데이터도 동일하게 다운로드 받고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험 안내 기출문제 들어가시고 전산세무 2급 클릭하시고요. 자, 문제는 A형으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확정 답안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글 파일 다운받으실 분은 한글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관련된 백데이터는 여기 수험용 데이터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자, 다운받아서 이제 바탕화면에 제가 다운받은 자료를 좀 열어볼게요. 자, 여기 수업용 백데이터에 압축을 푸시고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자료가 2교시, 3교시 있고요. 기출문제 설치 안내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치 안내를 잠시 열어보면 뭐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제 그건 지금 할 거고요. 쭉 가시면 전산세무 2급은 2교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2교시 폴더로 되어 있는 자료를 열어보죠. 어디 갔어? 여기 2교시. 자, 여기 2교시에 더블 클릭 하시고 여기 텍스 실행 제가 한번 돌려놓긴 했었는데 텍스 실행을 하시고요. 하실 때 K랩 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다시 설치. 설치할 때 이제 물어보죠. 소환번호하고 이제 감독관 확인번호, 뭐 이름 등등등을 물어보는데 지금 설치 안내 자료를 보시면 전산세무 2급은 1, 2, 1 5개 그리고 2 하시고 감독관 확인번호는 602 이렇게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고요. 이름은 뭐 여러분 이름 넣으시고요. 이름 넣다 치고 자, 이제 화면이 열렸고요. 자, 전산세무 2급 현재 지금 문제는 A형 문제 풀 거고요. 감독관 확인번호는 여기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제 백데이터가 열리면서 실제 시험 백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화면에 보이죠. 자, 회계관리, 부가가치, 그리고 원천징수 세 파트가 있고요. 자, 회계관리 문제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부터 하는데 제가 이론 시험 객관식 문제 15문제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놓은 문제의 정답을 마우스로 이렇게 마킹하면서 정답을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프로그램 안에 실기가 모두 다 완료되고 나면 그때 답안 저장하고 USB 뽑고 그리고 화면 닫고 USB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나오면 돼요. 그 USB가 답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부터 같이 입력을 할 거고 이제 이 K랩 프로그램을 열어놓으면 이 마우스가 잘 인식이 안 돼서 걔를 원래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동일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동일하고요. 네, 그러면 실무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번 문제 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전표를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놓고 미지급 세금으로 잡혀있는 23년도 2기 확정 부가세 납부세액 850을 카드로 납부하면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8%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비용도 나갔대요. 자, 그럼 날짜는 1월 25일이고요. 지금 미지급 세금으로 걸려있다는 얘기니까 차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미지급 세금 끌고 오시고 그 다음에 관련 세무서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 했더니 없죠? 뭐 당연히 거래처를 관리하지 않으니까 이 계정은 원래는 걸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는 굳이 얘까지는 거래처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자, 금액은 85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850만 원 납부할 때 관련된 비용을 그러니까 수수료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있고 850만 원 곱하기 0.8% 하시면 68,000원 나올 거고요.
대변에 그것을 다시 카드로 결제했대. 근데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기타 채무 계정은 항상 그냥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관련된 카드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국민카드사 856만 8천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월 31일자. 제품 팔고 어음 받아서 갖고 있던 어음을 하나은행 가서 할인하고 할인료 8만 5천 원 차감하고 보통예금 받았는데 매각거래로 간주하래요. 그러면 대변에 매각거래는 받을 어음이 매각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의 거래처는 무인이 주었던 어음을 은행 가서 할인한 거죠. 무인 상사로부터 받았던 어음은 어음을 보니까 1,000만 원이네. 근데 이렇게 매각거래로 간주했을 때 처리하는 계정이 뭐였죠? 할인율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8만 5천 원 제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991만 5천 원 들어왔고요. 예금이 하나은행인데 하나은행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우리 이 시험은 거래처 입력은 반드시 채권 채무는 관리해야 되는 대상 건데 예적금에는 뭐 거래처 입력을 안 하는 시험이니까 굳이 입력 안 하셔도 정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4일자 액면 1,000만 원짜리 사채를 할인 발행했대요. 그럼 대변에 사채 발행했으니까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 이제 대변에 들어가고, 부채죠 이게. 사채라는 금액은 액면가액인데 실제로 보통예금에 들어온 돈은 발행된 가액인 할인 발행한 980만 원이 들어와서 차변에 사채 발행했더니 할인됐네. 그치? 사채 할인 발행차금 5년간의 이자인 거죠. 결국에 5년간의 이자를 지금은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라는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에 걸어놨다가 나중에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조금씩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장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문제는 6월 17일자입니다. 날짜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생산부가 소모품을 현금으로 샀다. 간이 영수증 받았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소모품비 잡고 대변에 현금 나갔고. 별거 없잖아. 그치? 원래는 부가세가 있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는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하면 그만이죠. 자, 500번대 소모품 비 처리하시고 대변에 현금 나갔고, 이거 만약에 단기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랬으면, 그치?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했으면 소모품으로 끝내면 되지. 비용이니까 소모품 비. 근데 제조와 관련된 생산부니까 500번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9월 13일자. 매입처 중에 제주 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렸던 5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대. 이자는 20만 원, 원천 징수는 5만 5천 원. 당사는 이자에서 원천 징수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송금했대요. 이자 나가면서 예금으로 나갔다. 너무 쉽네. 그럼 차변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이었나? 근데 여러분 지금은 5천만 원을 상환한 게 아니에요. 빌렸던 돈의 원금은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 그 금액에 이자가 주고받는 거래가 일어난 거지. 이자는 나는 원래 20을 줘야 해. 그러나 소득세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자를 지급할 때 무조건 원천 징수를 하고 줘야 하는 게 세법상의 기준이네요. 그래서 세금은 5만 5천 원을 차감했대요. 뭐 그런가 보다.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14만 5천 원 나머지 예금 이체했대요. 이렇게 해서 세무 2급 시험인데 일반 전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자, 이제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봅시다. 7월 8일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품을 팔았다.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끝났는데. 여러분 내국신용장 나오면 뭐죠? 영세율이죠. 세금계산서 반드시 마련해야 되죠. 자, 그럼 7월 8일자에 끝까지 여기서 딱 멈추고 끝내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 불변인 거야. 그러니까 12번 영세 매출은 이미 과세 유형이 끝나버린 거지. 실제 거기까지만 읽어봐도. 제품을 팔았다. 근데 영세율 적용률 받은 거죠. 2,200만 원이 공급 가액이면서 토탈 금액이고요. 거래처는 한빛 맞죠? 한빛이고요. 전자 발행했죠? 그 다음에 영세율을 구분하는 이유는 수출했다고 본 거고, 영세율이니까 왜 영세율 받았니? 내국신용장 때문에. 서류번호 없고 결제금액은 딱 보니까 지저분. 그러면 혼합.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 수정할 거 없죠. 그러면 차변에 하나씩 메꿔봅시다.
판매 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한빛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대요. 계약금은 700만 원 작년에 받았대. 계약금 먼저 받은 거 뭘로 걸려 있을까? 선수금 걸려 있겠죠? 자, 그럼 선수금은 700 까고 나머지는 상대가 나에게 어음 줬고 제품 팔고 어음 받은 거니까 주된 매출 채권인 받을 어음을 걸면 되겠다. 와, 너무 쉽다. 7월 15일자. 합격률이 높겠는데요. 왠지. 원천징수 문제만 봐도 너무 쉬웠더라고요. 자, 7월 15일자.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지금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근데 토지와 관련해서 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산 건 아니고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나갔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가 있고 자, 그럼 다 하나씩.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두 번째, 매입세액이 있다.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죠. 공제가 되는 매입이다.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그런데 공제가 안 되면 54번의 불공.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토지 관련 수수료는 매입세액에 공제가 되지 않는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인 지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불공으로 거는 유형이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고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약간 아리까리하게 이제 문제가 연습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점수 하나 날려먹는 거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완벽하게 세금 계산서가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넘기는 거고 풀 수 있다는 얘기죠. 1020만 원에 102만 원 들어갔고요. 거래처는 다양이고 전자를 받았고 분계는 일단 불공의 사유는 토지 관련 자본적인 지출. 그리고 이제 불공 혼합 먼저 걸어놓고 아이고 카드 말고 혼합. 혼합 걸어놓고 보니까 아래에 결제 방식이 전부 다 외상이야. 외상이면 차변에 전액 다 토지라는 원가로 잡고 토지라는 자산의 원가가 되고 대변의 외상인데 주된 매입 채무가 아닌 기타 채무의 외상이면 미지급금 걸면 되죠. 미지급금 걸어서 분계 마무리.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자, 다시 3번 문제. 또 영수증이 좀 있어요. 25만 원에 2만 5천 원이고요. 생산직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밥을 먹고 부가세가 포함된 27만 5천 원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상대는 벽돌갈비인데 벽돌갈비는 일반 과세자고 현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받았대. 그럼 날짜는 8월 5일자 걸어놓고요. 첫 번째 현금 영수증 받았죠. 매입세액은 완벽하게 공제가 되죠. 상대방은 일반 과세자. 식사와 관련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생산부 직원. 완벽한 매입세액, 증빙은 현금 영수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그러면 61번 현과 매입 것이고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금액이 쪼개지죠. 쪼개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벽돌갈비 것이고 아래쪽에 분계는 현금 결제했으니까 현금 해도 되고 저는 혼합 걸어서 내가 직접 마무리해도 되고 복리후생비죠? 생산부죠. 500번대 복리. 대변에 현금 나간 거 것이고.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는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유형이 맞으면 틀릴 일이 없어. 틀릴 게 없어. 그냥 그게 그대로 답이 되는 거니까. 4번입니다. 8월 20일장. 영업부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헤이 중고차 상사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에 그 얘기는 500에 50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500이고 얘가 50이라는 얘기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자, 끊어. 왜 끊냐? 분계가 어려울 거야. 그치? 분계는 어려워도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10% 과세 매출이라는 건 불변이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유형은 끝난 거죠. 게임은 끝났어요. 11번 과세 걸고 간단히 쓰시고요. 자, 금액은 500에 50 딱딱 쓰고 거래처는 헤이중고차 걸고 전자 발행했으니까 전자 걸고 분계는 복잡하고 자, 분계 복잡하니까 혼합 걸고 여기서 이제 분계를 하나씩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분계하기 전에 우리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맞춰볼까? 2천에 샀는데 누계액이 1600이야. 그러면 현재 장부가액은 400이야. 근데 500에 팔았대. 이때 500을 얘기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상태로 550에 팔았대라고 하면은 처분 손익이 틀리지. 100만 원 손실 나겠죠. 무조건 나와야 돼 이렇게. 됐어. 그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거고요. 우리가 500에 팔았다는 얘기는 5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50만 원도 받는 거야. 그치? 50만 원도 받아. 근데 50만 원은 매출세액이잖아. 내가 돈을 번 돈이 아니니까 내가 손익을 인식하는 계정에는 400만 원짜리를 500에 팔았구나. 부가세는 붙었을 뿐이지. 부가세 내 돈이 아니니까.
밑에 이제 붕괴하는 거 넣어볼게요. 자, 뭐부터 대변에 반제하냐? 차량 문방구를 깐다. 2천만 원짜리 죽이고 차량 문방구의 누계액 1,600을 일단 서로 상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통 예금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는 얘기냐? 500과 50이 더해진 550이 들어왔겠지. 500만 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 500만 원은 원래 받아야 되고 50만 원은 매출 세액이니까 상대한테 받아서 신고할 거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은 550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딱 어느 쪽에 금액이 뜹니까? 아, 400에 팔았는데 500, 400인데 500이야? 그럼 이익이네. 왜 거꾸로 생각했네? 난 떨어졌네. 100만 원 이익. 근데 왜 여기서 제가 100만 원 이익이 왜 나지? 라고 딱 저렇게 채취한 이유가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떠야 되거든. 근데 왜 플러스가 떴지? 라고 보니까 제가 이 금액을 잘못 인식한 거죠. 그래요, 저도. 저도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맨날 그래요. 맨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요. 뭐 차변으로 넣으면 안 되지.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 원. 그리고 대차가 일치하게끔. 미리 풀고 찍어야 되는데 미리 풀고 찍기가 싫더라. 똑같은 문제를 맨날 보니까 저도 막 이제 지긋지긋해요. 진짜 문제 푸는 것도. 저는 이제 뭐 혹시나 이게 또 필요하신 수강생이 있거나 수강생이 아니구나. 구독자. 구독자. 아직도 입에 안 붙어. 구독자. 아, 구독자 하니까 독박자 그거랑 비슷하다. 구독자 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제 거예요. 찜. 자, 5번 9월 12일자 제조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다음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아래는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을 각각 분개하시오.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부가세가 있다. 공장과 관련된 임차료다. 공제 안 될 리 없죠? 그러면 51번. 품목은 뭐 그냥 임차료, 임대료 외 쓰시면 돼. 대충 적어도 돼. 이거는 감점이 없습니다. 수량 단가는 모르니까 안 넣어도 되고. 아래쪽에 공급가액은 300, 부가세가 30. 상대가 건물주야? 뭐야.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 받았죠? 전자. 그리고 분계혼납. 품목이 이 아래쪽에 보면 세금 계산서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복수거래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복수거래 해도 정답. 안 해도 정답. 전액다 외상. 자,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전체 금액은 쪼개야겠네. 임차료 하나 있고 건물관리비 하나 있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분개할 때 쪼개란 뜻인 거야. 임차료 것이고 지금 보니까 공장 건물이었죠. 500번대 임차료. 금액은 280. 그리고 두 번째 건물관리비 조회볼까? 건물관리비 500번대 있죠. 500번대 20. 근데 너무 오타가 좀 그렇다잉. 임대령 이건 그렇다잉. 임대료 요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330.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뭐 되게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엄청 걸리고 막 이런 게 없네. 합격률 50% 넘겠는데.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1번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거래처도 입력하세요. 알았어. 해보지 뭐.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자, 기간은 1기 확정. 그럼 4월, 6월 기간 열어놓고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수출 번호는 입력하고 싹 다 하는 거야.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 딱 맞아야지 이제 딱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선적일자도 일단 넣는 거예요. 선적일자는 바꿀 수 없어. 그리고 통화코드는 US 달러래. 일단 넣.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수출 실적 명세서의 핵심은 환율인데 어느 날의 환율을 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 보면은 환가가 4월이고요. 선적이 6월이에요. 선적이 빨라요? 환가가 빨라? 환가가 빠르잖아. 그러면 환율은 선적일 거 쓰지 말고 환율만큼은 환가일의 환율이 수출하는 외화 금액의 과표를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지 뭐. 그치? 그러니까 선적한 날이 달라지면 안 돼. 선적은 선적인데 환가를 먼저 했을 뿐이지. 환율은 1달러당 1,300원짜리를 적용한다. 8만원 그리고 FE 띄워가지고 밥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해결. 두 번째, 달은 몰라도 일단은 수출 번호 입력은 스타트를 끊어. 222-44-881 100077X 짠. 선적일자 넣고요. 얘는 유로 하네요. 짠 해놓고 이제 환율 6월 15일에 선적, 환가는 6월 30. 그러면 선적한 날의 기준 환율 1,400원. 유로화는 52,000. 7,280만원. FE 띄우시고요. 오, 렌치. 했어. 어려울 게 없잖아. 그치? 왜 환율을, 환가한 날의 환율을 왜 적용하냐? 왜 적용하는 게 완벽하게 이해만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뭐. 환율만 고려할 거지 더 어떤 걸 고려할 게 없잖아요. 자, 하시고 마지막 저장. 그러면 끝. 저장됐죠? 빠져나가시면 3점. 수출 실적 명세서만 작성하는 문제. 자, 이제 5점짜리 문제 풀러갑시다. 24년도 2기 부가세 신고서를 만든다. 2기 부가세 신고서래요. 2기 확정. 그러면 마지막 3개월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작성. 혹시 불러오는 데이터가 있으면 무시하래요. 불러오는 데이터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155 땡땡.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것도 매출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요 두 개 더하면 155 땡땡에다가 1250만 원 더하시면 제가 이런 계산을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167 50만 원이죠. 됐죠? 자, 일단 넣고 나서 한 번 더 보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문제 없어. 근데 나는 지금 시험 보는 게 법인인데 법인이 종이를 발행했을 땐 가산세가 붙죠. 법인 사업자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가산세가 붙어. 1% 붙는데 그 금액은 이 금액에 붙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붙는 가산세가 붙었는데요. 이걸 나중에 입력할까요? 지금 미리 넣어버릴까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말한 건데 저는 지금 넣어요. 헷갈릴까봐. 자, 가산세를 누르시고 이 경우에 가산세 이름은 실제로 미발급입니다. 미발급 가산세 중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미발급. 금액은 1250만 원이 적용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발급은 기본적으로 가산율이 2%가 세팅이 돼 있어. 얘 2%가 세팅돼 있어. 근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가산세율은 1%야. 반드시 수정한다. 25만 원에서 절반 잘라내면 되겠죠? 12만 5천 원으로 직접 수정하셔야 돼. 이게 안 되면 이 5점짜리는 날아가는 거야. 가끔 뭐 저한테 부분 점수 있나요? 물어보는데 저는 그냥 확실하게 딱 이렇게 얘기해버려. 5점짜리인데 무슨 부분 점수를 줄까? 어떤 칸을 0.2점을 주냐? 그건 아니잖아. 그치? 전체가 날려가거나 전체를 묶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우리가 점수를 조금이라도 1, 2점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면 기대는 게 있잖아. 기대면 안 되거든. 무조건 나는 틀린다. 아주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가산세 얘 붙였어요. 혹시 또 있으면 또 붙이면 되고요. 이제 없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내국신용장 영세율이래. 그럼 5번이지?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니까. 그럼 5번 난에 1억 들어가고 세액은 빵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대손이 확정됐대요. 대손세 공제가 가능하대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132만 원이래. 그럼 이 안에 부가세는 얼마인 거야? 12만 원? 132만 원 나누기 110% 하면 되니까 12만 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게 됐다는 얘기니까 8번에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마이너스 넣어서 12만 원 까고 내야지. 이게 공제받는 방식이죠. 공제를 다른 신고서를 만들어가지고 12만 원 돌려주세요. 저 지금 다 내고 돌려주세요. 총액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저 이만큼 내는 건데 이만큼 까고 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공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확정신고 때만 얘를 대손세 공제받는 거야. 자, 매출을 다 넣었네. 그럼 매입으로 가볼까? 매입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내역이 해가지고 10번 이렇게 있어요. 좀 올릴게요 이제. 자, 올려서 일반 매입은 185.
일반 매입인데 접대성 물품 둘 사. 제조부 화물차 28. 그럼 어떻게 늘어나는 거냐? 일반 매입으로 들어가는 건 185와 24가 합쳐져서 일단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번에 얼마 들어가냐면 187 40만원. 세액은 1874000. 1874000. 넣었는데 이 중에 요 안에 240만원에 24만원은 불공이란 얘기지. 일단 10번에 들어가고 불공으로 차감하고 들어가고 차감하고 들어갔다 차감하고 자 50번에 입력하는 거죠. 들어갔다 차감해서 넣었다 빼. 그러니까 신고는 하되 공제가 안 되죠. 그 다음 제조부인데 화물차래. 유형자산이니까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니까 11번에 들어가는데 이 차는 불공차 아니죠. 화물차니까 공제 다 받고 고정자산 매입란에 입력만 잘 반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끝났어요. 합격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매입 자료는 신용카드를 매입한 거래. 자 우리 신용카드 매입하면 어디다 넣어요? 아이고 칸이 이쪽으로 안 되네. 좀 올릴게요. 신용카드로 매입하면 어디다 넣어?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지? 신용카드 수취한 매입인데 일반과 일반 매입 고정 매입 나누는 건 똑같고요. 자, 일반 매입은 18554 일단 넣으면서 갈게요. 일단 넣었고요. 두 번째.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매입이래. 근데 여러분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매입이 54번에 불공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받은 증빙이 세금계산서 여서 불공이 되는 거고 지금은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매입의 증빙이 신용카드죠. 우리 신용카드로 매입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불공하면 틀리는 거야? 불공은 아무 때나 불공 아니에요. 그냥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 그러면 안 돼. 불공은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신고는 해야겠고 동시에 공제도 안 되고 그래서 넣었다 빼서 모든 자료를 반영도 하고 공제도 안 받는 귀찮은 일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신용카드 받은 거래. 신용카드는 둘 중에 하나야. 공제가 되면 넣고 공제가 안 되면 입력 안 하는 거지.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신고를 받질 않아. 공제가 안 되는데 왜 신고해? 이게 원래 상식이거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왜 신고해요? 신고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불공이라는 유형이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세금 계산서 여서 상대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신고하니까 나도 신고해서 불부합자로 뜨지 않게 하고 서로의 거래가 확인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는 내 맘대로 찢어버릴 수가 없어서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법적 증빙이라. 근데 신용카드는 달라. 신용카드는 완벽할 때는 매입세 공제받지만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찢어버리면 돼. 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입력하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 비품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매입란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54545 254545 여러분 대부분 신용카드로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면 다 이렇지. 누가 딱딱 100만원, 10만원, 50만원, 5만원 이렇습니까? 그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똑 떨어지고 그게 쪼개지는 순간 원 단위까지는 아니죠.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다 이런 식의 금액을 구성할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넣고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매입이 있대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신용카드란 얘기잖아.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일반 매입이긴 한데 신용카드래. 여기서 얘는 이번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신용카드고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신용카드는 여기 있죠. 예정신고 누락도 신용카드 입력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근데 달라. 기간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일반 매입에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알아서 짜자자자작 해가지고 그 밖에 공제 39번으로 갈 거고 순서가 그리고 나서 이 39번에 들어가는 금액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붙을 거야. 그치? 아기들의 순서가 있죠. 넣어볼게요. 50만원과 5만원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요 위에 넣으면 안 돼. 요 아래다가 일반 매입 신용카드. 자, 제가 50만원 넣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 위에 올라붙으면서 왼쪽에 붙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만원 매입세. 올라붙으면서 이제 왼쪽에 합계 금액을 구성하죠. 다 넣었네요. 자, 위에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인데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게 한 개 있었다. 아까 봤죠? 그래서 가산세 붙였죠.
이거 외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은 정상이었다. 예정신고 누락은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 반영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아래 클릭하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란에다가 만원. 토탈 6의 부가세 신고서 화면. 자, 저장하고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가산세가 한 개 있었고요. 자, 3번 문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래요. 1기 예정만 기억하면 되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이래. 자, 부가세 전자신고 메뉴를 누른다. 1기 예정을 연다. 1월부터 3월까지. 자, 여시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 제작이죠. 제작. 여기서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입력하시고 확인. 정상적으로 만족하게 마감이 됐죠. 자,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 홈택스 바로가기를 들어간다. 이거는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간 낭비할 거 없어. 따다다다닥 하면 돼. 들어가서 찾아보기 버튼 누르고 방금 전에 우리가 전자 파일을 제작한 C 드라이브 안에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 쭉 따라가시면 딱 보이죠? 선택. 자, 지금부터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형식 검증하기 누르면 비번 뜨죠? 1, 2, 3, 4, 5, 6, 7, 8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확인, 검증, 확인, 제출, 제출, 확인, 닫기, 끝. 2점 먹었어요. 자, 끝났습니다. 이제 결산 문제 가볼게요. 결산 문제가 5문제인데 1번 딱 보니까 수동, 보험료 수동, 이자 수동, 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이거 자동 가능, 법인세 자동 가능. 1, 2, 3번만 수동으로 직접 손으로 분개하라는 뜻이죠.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일반 전표로 들어가는 거죠. 12월 31일자 열어주시고요. 단계 중에 현금 시세가 부족해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한 120이 있었다. 원인을 알았다. 적절하게 떨어라. 현금가 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치산표를 여시고 결산일 기준이면 그냥 엔터 치면 알아서 12월 말이 열리거든. 그리고 당좌의 맨 마지막에 있다면 현금가 부족은 항상 이 자리에 있어. 현금가 부족이 120만 원이 차변에 있는 게 보이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을 어느 쪽으로 반지하면 돼요? 차변에 있는 현금가 부족을 대변으로 죽이면 되죠. 자, 우리 죽입시다. 이럴 때나 죽이지 뭐. 제가 엊그저께 우리 조카랑 놀다가 귀여운 벌레가 나타났다고 귀여워하는 거예요, 벌레를. 그래서 벌레가 뭐가 귀엽냐. 제가 손으로 그냥 확 눌러가지고 뜩 터지게 내장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벌레를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막 잔인하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며. 아니 벌레를 죽여야지 그러면 자기를 물게 둬? 그런 거지 뭐. 그럴 때나 죽이고 차대변에 왔다 갔다 죽이고 요럴 때 죽이지 뭐. 다른 건 안 죽이잖아. 자, F2 불우 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처리하시는 거죠. 자, 기부금은 100만 원 떨고 영업부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그러니까 영업부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인데 얘는 거래처 결혼한 축의금이야. 그러면 뭐야? 접대비인데 우리는 지금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한 지 얼마 안 됐죠. 판관비, 기업 업무 추진비. 늘 얘기하지만 참 아무 의미 없는 계정 과목인데 접대비가 제일 직관적이고 좋은데 그치? 접대비잖아. 접대비인데 계정 과목을 다른 이름으로 쓸 뿐이잖아. 진짜 뭐 의미 없는 짓을 왜 했을까? 자, 두 번째. 제조부가 제품 생산 공장에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날 비용 처리했는데 납부한 날이 6월 1일인데 한 번만 가봅시다. 6월 1일에 가보니까 500번대 보험료 처리했네요. 다 왔어. 근데 보니까 보험료는 월할 계산해야 되고요. 360만 원을 납부했는데 실제로는 이번 연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래. 그러면 이 중에 6월부터 12월까지는 보험료로 남겨놓고 남은 2025년도 5개월분만 성급 비용 대체하면 되겠죠? 자,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를 주겠는데요. 이 중에 360만 원은 한 달에 30이고 30만 원에 5달치 하면 3, 55, 150이 보험료를 주기는 문제고요.
차변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3번 대표자에게 대여해 주었던 2천만 원 대여금은 1월부터 이번 연도 12월까지 당좌 대출 이자율 4.6% 이자 상당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준 걸로 해서 정확하게 이자도 내네. 착한 대표. 2천만 원에다가 4.6% 곱하시면 9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대표이사에게 빌려주는 것도 다 이자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일 많이 없잖아. 가지급금만 처리하잖아. 그럼 가지급금 처리하면 이자 수익 분개 안 하죠. 그러나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대표자 상여로 다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을 과세한다고요. 그게 인정상여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했던 소득세에서 말했던 인정상여가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얘는 인정상여를 계산할 필요가 없지. 정확하게 이자를 부담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는 거죠. 자, 이제 4번에 이거 두 개는 자동 결산이 가능한데 자동 결산에 들어갔을 때 금액이 맞느냐가 이제 관건이네. 열어볼까? 1% 해당에선 철정 전 충당금 잔액과 채권의 잔액이 다 나왔네요. 엔터. 그리고 나서 대손상각을 열어봅시다. 자, 외상매출금은요. 548 55만원. 1% 충당금 잔액은 475만원. 퍼펙트하네. 받으러움 둘둘 70만원. 1% 맞죠? 거기다가 충당금 잔액은 2만원. 퍼펙트. 단기대여금은 5천만 원이고요. 충당금 잔액은 없으니 전액 50만 원을 전액 다 보충. 미수금은 하지 않으니 미수금은 지우고. 자, 이 세 개를 결산에 반영합시다. 결산 반영. 지금 제가 이렇게 결산 반영을 누르는 순간 자기 자료로 찾아가는 거야. 받으러움 칸과 외상매출금 칸에 판관비 대손상각이 붙었고요. 단기대여금은 영업의 비용에 걸려있는 단기대여금, 기타 대손상각비가 분개될 수 있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끝까지 내려가시고 법인세 한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가 이제 법인세인데요. 법인세 이번 연도에 납부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 840인데 먼저 낸 세금이 580이 선납세금으로 있지. 정확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580만 원은 선납세금이 법인세로 대체가 될 수 있게 입력을 먼저 하고 나머지 840에서 580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추가 잡히는 거죠. 추가 법인세가 잡히는 거지. 260인가? 맞나? 840 됐죠. 260을 추가. 그러면 580은 선납세금이 제거되면서 법인세가 잡히는 거고 260만 원은 미지급세금이 잡히면서 차변의 법인세가 잡히는 거죠. 자, 두 개 자동으로 결산을 수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누른다. 자, 전표 추가를 누르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방금 전에 12월 31일자에 여기까지 제가 분개했는데 다시 조회 버튼 누르면 방금 전 대손충당금과 기타 대손상각비 분개된 거 넘어왔고요. 선납세금 죽으면서 법인세 세금, 미지급세금 잡히면서 법인세. 그러면 법인세는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법인세가 잡히는 거야. 두 개 더하면 840. 이렇게 분개가 넘어오죠. 안 넘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여러분은 결산까지 실무 수행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우측 하단에 답안 저장만 메뉴를 빵 누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시험이 종료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4회 기출문제의 실무시험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저도 6월 1일에 시험 봤던 거 저는 뭐 이제 안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 문제 풀면서 저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왔었는지 수준을 좀 봤는데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합격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기다려 봐야겠다. 합격률이 딱 맞을 수는 없지. 왜냐면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들이 시험장 가서 동일한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어려운 학생분들은 아직까지 되게 어렵고 이제 되게 쉬운 학생들은 100점도 맞고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죠. 뭐. 합격률을 한번 나중에 봐야겠네요.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제가 찍어보면 한 47%? 48% 나오지 않을까? 저는 현재 6월 20일쯤에 해당되는 영상을 촬영했고 맞았으면 좋겠네. 자,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